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마우리츠, 군사혁신을 일으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화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그들도 화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중세 봉건제도의 발달이 미약했던 스페인에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화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테르시오 전법을 개발한 사람이 스페인의 대장군 곤잘로인데, 이 곤잘로가 장창병 사이에 화승총을 소지한 총병들을 섞어서 배치하는 이 새로운 전법인 테르시오를 선보였고, 스페인은 이 무적의 테르시오 전술로 한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스페인 군대의 전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1568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특히 네덜란드인들은 스페인 테르시오를 파괴하기 위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죠. 스페인 군대가 테르시오를 쓰니까 네덜란드 군대도 똑같이 테르시오를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검도를 한번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검도 1단하고 2단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이죠, 그죠? 아마 진짜 천부적인 재능의 차이 혹은 엄청난 노력의 차이가 아닌 이상 애지간하면 1단하고 2단하고 붙으면 2단이 이겨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무슨 1단이 배우는 스킬하고 2단이 배우는 스킬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1단 때는 안 배우는 스킬을 2단 때는 배우기 때문에 2단이 1단보다 세다 그런 게 아니라 배우는 기술은 똑같아요, 사실은. 1단이나 2단이나 똑같이 머리치기 하고 손목치기 하고 허리치기 하고 목 지르기 하고 다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은데 같은 동작을 1단은 1년 이상 연습을 한 사람이고 2단은 2에서 3년 이상을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지간하면은 엄청난 재능의 격차와 노력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애지간히 서로 비슷한 재능과 비슷하게 노력을 했다면은 1단보다 2단이 훨씬 긴 기간을 숙련을 했기 때문에 2단의 동작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기가 2단이 더 한 수 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테르시오하고 네덜란드 테르시오하고 붙으면은 아무래도 스페인 테르시오가 이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장창병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술로 싸우면 이거는 필패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84년에는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의 독립 지도자였던 빌럼 1세가 암살당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에 빌럼 1세의 처남인 마우리츠,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는데 오렌지 공작이자 나사우의 백작이었으면서 홀란트와 젤란트주의 총독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리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우리츠가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죠.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휘하게 된 마우리츠는 무시무시한 스페인 테르시오 전법을 깨부수기 위한 전술 고안에 착수를 합니다. 이때 마우리츠는 흥미롭게도 어디에 이제 참고를 두게 되냐면은 고대 로마 군대를 모델로 삼아서 네덜란드 군대를 혁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르네상스잖아요.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단순히 르네상스가 문화나 철학, 사상 측면에서만 고대 로마에 거 들어갔다가 본땄던 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고대 로마군의 전술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를 거쳐오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로마 군단의 그런 전법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연구를 해서 이거를 부활을 시켜서 네덜란드 군대에 적용을 하는 그런 일대의 혁신을 단행했다는 거죠. 마우리츠가 첫 번째로 시작한 기억은 다름 아닌 공병 작업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유럽에서는 혁신적이라고 하는데 동양권 군대는 이미 다 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동서양 간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당시 서양에서는 이건 굉장한 혁신이었어요. 마우리츠는 고대 로마 군대가 전투 중에도 공병 작업에 굉장히 능숙했다는 점을 파악하며 네덜란드 군대의 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군대는 언제나 흙으로 누벽을 쌓아가지고 수경지를 요새화시키는 데 능숙하게 돼요. 그러나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군대는 고대 로마군의 공병 전술을 거의 잊고 지냈어요. 왜 그랬냐면은 중세시대는 기사를 중심으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누벽 뒤에 숨는다든지 참호를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품위가 없고 비겁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애지간해서는 야전에서 이런 축성 작업을 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인식은 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1620년이죠. 마우리츠보다도 한 세대 뒤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1620년 종교전쟁 당시 보헤미아 병사들은 이러한 공병 작업을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거 시키려면 우리한테 엄청난 추가 수당을 달라. 또 그런 요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독일 용병들이었던 란치네크 히트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허리 굽히고 삽질하는 거 절대 못한다. 차라리 그거 하는 게 좋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완고하게 퍼져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리츠가 동양에서 되게 당연했던 그런 야전 축성을 부활시킨다는 게 일대의 혁신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우리츠는 전형적인 행보관 스타일이었는데 병사들한테 얘기를 하죠. 행보관님은 말씀하셨죠.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삽으로 하는 거라고. 그죠? 진짜 전형적인 행보관 스타일이에요. 그걸 강조하면서 축성과 공병 작업을 일상화시키게 됩니다. 마우리츠는 전장에서 병사들로 하여금 언제나 참호흡하고 누벽을 건설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러한 야전 축성은 적에게 압박을 주고 적의 지원군이 왔을 때 아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군대는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막대한 토목공사가 부수적인 효과도 하나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이게 성을 포위한다 할 경우에 이 포위군이 단점이 뭐냐면은 공격할 시점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적은 이제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기 쉬워요. 근데 또 이 마우리츠가 정말 행복한 스타일이었던 게 병사들이 빈둥대면서 노는 걸 절대 못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우리츠가 이 야전 축성을 감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었던 효과가 뭐냐면은 이런 토목공사가 일상화되자 병사들의 나탐에 빠져드는 그러한 것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네덜란드 군대는 항상 그거예요. 훈련하는 시간 외에는 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이런 축성 작업하는 시간. 즉 사역과 훈련이 항상 병행하는 현대 육군의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우리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마우리츠의 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료가 있는데요. 1593년 게르트 부인덴보르크에서 마우리츠는 이러한 야전 축성을 통해서 수비군을 포위 압박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에 그의 사촌이었던 나소공 비렐름은 마우리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포위 작전은 제2의 알레시아 포위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했던 갈리아 정복했을 때 썼던 방식이죠. 이로써 지금껏 거의 알지 못했고 무식한 자들의 웃음거리가 됐으며 가장 위대한 현대 장군들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고대 전쟁의 병법과 과학의 한 위대한 부분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르네상스예요. 고대의 것들을 차용해서 부활시키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죠. 이게 꼭 문화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만 해당했던 게 아니라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사촌이었던 나소공 비를름이 고대 전쟁 병법과 과학의 위대한 부분이 부활했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리츠가 고대 로마군을 모방해서 도입한 두 번째 개혁은 바로 체계적인 훈련이었어요. 마우리츠는 병사들에게 화승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동작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관들이 병사들을 교육시키긴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교육 방식은 무기 사용의 방법만 대략적으로 터득하면 되는 걸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될 경우에 좀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마우리츠는 단순히 무기 사용의 방식을 터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절차와 동작을 정말 세분화시켜서 병사들로 하여금 숙달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따지자면은 교관들이 소총을 갖다가 장전하고서 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너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그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바로 그 PRA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분 동작 하나 구분 동작 둘 이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숙달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마우리츠는 화승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구분 동작을 무려 42개로 나눴어요. 이거를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중국, 조선, 일본하고 비교할 때 설명을 할 건데 무려 42개 동작으로 나눕니다. 화승총 하나 발사하는데.
각 동작마다 적절한 구형을 정했는데 그 밑에 이제 보이시는 그림이 마우리츠가 이제 총병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판화예요. 유럽이 정말 잘 되는 게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다는 것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일반 병사들도 보고서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잡은 거죠. 이게 총 42개 구분 동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번과 13번은 제가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요. 12번은 발사 동작, 13번은 총 내리고 받침대에 붙여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42개 동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즉 손의 위치, 손가락의 자세 그런 것까지 다리 간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검사를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은 네덜란드의 총병들은 과거하고 달리 모든 병사가 한꺼번에 박자를 맞춰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략적으로 사격 방법만 터득시키면 됐기 때문에 개인 기량에 따라서 이게 장전 속도가 달라져요. 누구는 장전을 했는데 누구는 장전을 아직 안 했고 장전한 애는 먼저 쏠라고 그러고 장전 못한 애는 좀 아직 버벅거리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구분 동작 해가지고 구령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전원이 동시에 사격 준비가 완료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의 훈련법으로는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제각각 장전이 되어서 일사불란한 일제 사격이 잘 안 됐던 반면에 이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동시에 일제 사격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마우리츠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페인 군대보다 기량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우리츠는 이러한 훈련법을 통해 병사들의 화성총 사용이 원활해지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 곧바로 부대 내의 총병의 비율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스페인의 테르시오는 비판받는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클 로버츠 교수하고 조프리 파거 교수하고 논쟁이 좀 그거예요. 마이클 로버츠 교수는 주로 이제 마우리츠 혁신을 중점으로 본다면은 조프리 파커 교수는 테르시오를 중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테르시오가 단점이 뭐냐면은 총병을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으로 부대 내에 정식 편제를 했다는 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테르시오의 주력은 사실은 총병이 아니라 장창병이었다는 거예요. 장창병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게 이제 군사혁명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거리 중 하나죠. 자, 근데 마우리츠는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확실하게 총병 훈련이 마스터됐으니까 그 총병의 비율을 늘려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우리츠가 스페인 테르시오를 격파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해법이었던 거죠. 즉 똑같이 장창병의 밀집 방지선을 싸우면은 숙련도에서 우리가 밀리니까 차라리 우리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총병들을 대량으로 양성을 하죠. 왜냐면은 화성총 쏘는 게 장창 같은 그런 근접병기 쏘는 것보다 숙달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 테르시오가 제 아무리 총병을 운영한다 해도 장창병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착안한 기억이었다는 거죠. 마우리츠는 장창병보다 총병의 비율을 더 늘림으로써 강력한 일제 사격으로 스페인 테르시오를 격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우리츠가 중점이 둔 개혁은 부대를 매우 소부대 단위로 나눔으로써 전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이 또한 로마 군단의 구성법을 참고하였는데 마우리츠는 대략 550명으로 구성된 대대를 무척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군대들이 연대 단위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우리츠는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단계인 대대 단위로 이제 부대를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가면은 독일군이 막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군이 중대 단위 전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때 가면 이 단위가 더 작게 되죠. 현대 군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소대 분대 단위의 움직임을 상당히 또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뭔가 소부대의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뒤로 가면서 점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는 다시 중대와 소대, 분대로 나눴지만 마우리츠는 일단 한 사람의 명령으로 효율적으로 통솔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대대로 봤어요. 그래서 대대 단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마우리츠는 이 대대를 지휘하는 대대장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며 이제 전쟁에서 네덜란드군은 각 대대가 서로 협동하면서 전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대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는 연대장의 역할을 못지않게 대대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각 대대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협동작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우리츠는 이 대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체 훈련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군대는 흩어진 부대가 북소리 신호에 따라서 재집결해서 정렬하는 훈련을 많이 행했었는데 다른 곳의 군대는 1,000명의 병력이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나 걸렸어요. 아마 이 말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훈련소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비상소집 훈련이거든요. 비상소집 훈련을 하면은 이게 뭐 10에서 20분 안에 다 모여야 돼요. 한 개 대대 병력이 그때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그런 식으로 쫘라락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 군장하고서. 그거에 비하면 정말 느린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훈련 기법도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뭔가 고대인들이 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랬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사실은 현대인들이 피지컬도 훨씬 좋고 훈련 자체를 체계적으로 봤기 때문에 현대 군대가 훨씬 이런 점에서 기술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우리츠는 대대 단위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다른 나라 군대는 1,000명의 병력이 비상소집 걸어서 집결하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네덜란드 군대는 2,000명의 병력이 불과 20여 분 만에 정리할 수 있는 걸로 유명했다는 거죠. 거의 현대 군대하고 맞먹는 그런 스피드를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리츠는 고대 로마군을 모방한 세 가지 개혁안으로 네덜란드의 군대를 혁신시킵니다. 이제 네덜란드 군대는 언제 어디서든 공병 작업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모든 병사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일제 사격이 가능해졌고 군대는 효율적으로 조직된 지휘체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네덜란드 총병들은 스페인 테러시의 총병들보다 전장에서 발사하는 분당 총탕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즉 장창병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총병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방식을 마우리츠가 채택을 한 거죠. 이렇게 마우리츠의 혁신을 통해 병사 개인이 갖는 기민함과 용맹성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개개인의 기량이나 용맹성, 무용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은 중세 기사들이 보여줬던 개인적인 무용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대에 꽉 짜여진 일과 속에서 평상시에 훈련하고 계속 이제 축성하고 전시에도 훈련하고 축성하고 틈이 날 때마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꽉 짜여진 일과 속에서 개인적인 그런 무용은 점점 의미가 퇴색이 됐다는 거죠. 네덜란드 군대는 언제나 체계적인 훈련을 하거나 누벽을 쌓고 참호를 파는 중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는 병사들의 일과를 지휘관들이 완벽하게 장악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태함이라든가 혹시 모르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이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훈련소가 이게 되게 심한데 도무지 실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나 이거 왜 그러나 했더니만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마우리츠는 군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작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에 마우리츠는 군대의 기강을 위해서 허락 없이 부대를 이탈해서 약탈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거죠. 실제로 마우리츠는 헐스트라는 도시를 포위했을 때 한 여인의 강간한 병사를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정한 군기 확립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대 군대 특성상 용병이 많아요. 용병이 많고 또 병사들이 지금 현대 군인들만큼 참전 동기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군인들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개념이 좀 되게 약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병사들한테 달래는 용도가 뭐냐면은 약탈을 허용시켜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전리품 챙기게 해준 거. 근데 마우리츠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군대가 군기가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막아요. 그럼 병사들이 불만을 갖게 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그 불만을 갖다가 해소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예요. 따라서 마우리츠가 마냥 엄격한 규율로 병사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쓴 건데 마우리츠는 병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참전 동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약탈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월급을 충분하게 주겠다. 약탈하지 마라 이거죠. 또 여기에 더해 병사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간부의 숫자를 대폭 늘리게 돼요. 특히 부사관 숫자들을 많이 늘리는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부사관들은 월급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덜란드 군대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사들 봉급도 많이 들어가지, 간부 숫자도 많으니까 또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3배의 유지비가 필요했다는 거죠. 즉 같은 돈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는 3,000명의 병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은
네덜란드는 1000명밖에 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서 하게 됐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환경이 중요한데, 이 환경 문제를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저 나라에서 했던 걸 왜 이 나라에서 못하는 거냐.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야 옆집 아들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거랑 똑같아요. 옆집 아들이랑 마구잡이로 비교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아니 그 집 환경은 우리 집 환경은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해야지. 저 집은 금수저고 우리는 흑수저인데 그 환경이 다르면은 이거 비교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왜 처음으로 총병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은, 스페인 자체가 봉건 체제 발달이 미약했어요. 이슬람이 지배를 받았다는 점, 거기가 토양이 별로 좋진 않아서 대형주가 별로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가능했던 거죠. 네덜란드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군대에 돈을 팍팍 쓰는 게 가능해졌냐면은, 여기가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상공업 계약 정신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네덜란드 풍조가 딱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우리츠는 집체훈련의 맹신자였지만 그가 군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훈련만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보수 지급이 절대적이라는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정 페이로 애국심만을 강요하면서 노력만 강요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수를 확실하게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죠. 특히 상인 정신이 뛰어났던 네덜란드의 의회는 철저한 보수 지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모든 사치를 죄악으로 여기는 칼뱅파, 여기서 또 칼뱅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칼뱅파의 엄격성과 더불어서 전쟁 와중에 발달한 경제력은 병사들에 대한 충분한 보수 지급 능력을 갖추게 해주었다. 단편적인 예로 1574년 3년간 보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페인 군대는 더 이상의 복종을 거부하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스페인은 군대가 파업을 했어요. 결국에는 보수 지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에 반해 네덜란드 군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일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네덜란드 특유의 그런 상인 정신도 여기에 한몫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우리츠는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훈련받은 1000명의 병력이 3000명 이상의 적을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우리츠는 이러한 혁신들을 통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여러 차례 얻어내게 됐다는 거죠. 마우리츠의 군사적 혁신은 곧 온 유럽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으며, 서둘러 다른 국가들도 마우리츠의 훈련법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게 전쟁터에서는 적군 모방하는 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뭐 자존심 부리고서 자기들 전통 고수하고 그랬던 애들이 전쟁터 나와서 몇 번 깨지고 나니까 얼른 이걸 보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리츠는 근대 유럽의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전쟁 모델을 개발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전장 상황, 마치 또 임진왜란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전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임진왜란으로 다시 건너오기에 앞서서 어느 쪽 얘기를 좀 먼저 다룰까 하면요, 중국 쪽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명이 드디어 대규모 원군이 파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원군 가운데서는 절강병 병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절강병 병사들은 척계광이라는 명장이 키워낸 군대였고,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된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 절강병이 임진왜란에 와서도 꽤 많은 활약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러면 절강병을 키워낸 척계광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명제국에서 있었던 척계광의 군사적 혁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